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난, 식량 위기 같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유럽 내의 이주민 유입의 압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우크라이나를 탈출해서 유럽 국가로 유입된 우크라이나인이 웬만한 대도시 인구 수준인 7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염병, 전쟁, 이상기후 현상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경제난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같은 저소득 지역으로부터 유럽 같은 고소득 지역으로의 이주민, 난민 유입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다양한 정책 수단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주민 유입도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서 선제적인 대비책을 우린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장영욱 팀장을 초대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유럽 내 이주민 유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현재 유럽의 이주민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방금 전에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저희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국경 통제 여파로 일시적으로 난민 유입 그리고 이주 자체가 줄었다가 네. 2021년부터 조금 국경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주가 다시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난이나 아까 말씀하신 식량 위기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주민 유입 압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게 올 2월부터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750만 명 정도, 7개월 동안 750만 명의 난민이 지금 발생해서 유럽 국가로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750만 명이면 그야말로 거대한 도시가 하나 만들어질 네. 만한 그런 숫자인데 역시 뭐 이전보다 확연한 증가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유럽 내에 이주민 유입의 압력이 높아진 어떤 요인들 이걸 찬찬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주민 유입 압력이 높아진 이유를 세 가지로 꼽습니다. 네. 하나는 전쟁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세 번째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식량 위기입니다. 일단 전쟁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7개월 동안 약 750만 명의 전쟁 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우크라이나 접경국이라고 할 수 있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로 이주를 합니다. 피난을 합니다. 네. 피난을 한 다음에 이 나라들이 모두 EU 회원국이고 EU에서 이 난민들에게 체류 허가를 줬기 때문에 한번 체류 허가를 받으면은 다른 유럽 국가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일 이제 난민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는 폴란드, 제일 가까이 있는 폴란드가 한 30만 명 정도 받았고 네. 그다음에 근처에 있는 독일도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있다고 생각되는 영국이나 그 이탈리아, 스페인에도 역시 1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지금 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가 전쟁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난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 중에 봉쇄, 생산시설 폐쇄, 이동 제한, 입국 금지처럼 여러 가지 방역 조치의 여파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경제난이 가속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회복이 되는 시기긴 하지만 백신 접종 불균형이나 이제 각 국가마다 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 사이의 회복 속도가 차이가 나면서 임금 격차가 더 많이 발생하고 그게 추가로 이제 이주를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의 이주를 가속화시키는 일종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팬데믹 기간 중에 발생했던 사회 불안, 그다음에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이제 외국인에 대한 차별 같은 것들도 그 나라에서 이주민들이 빠져나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기후 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기온 상승을 비롯해서 해수면 상승, 가뭄, 홍수, 농업 생산량 저하, 분쟁 촉발, 전염병 같이 기후 변화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고 그것이 이주 압력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면은 혹은 식량. 해수면이 상승하면은 거기 더 이상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은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더 가속화가 됩니다. 이제 유럽과 가까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이나 그 밑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또 이주 압력이 상승이 됐고 이게 이제 전쟁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식량 수급 불균형이 더 심해졌습니다. 뭐 수출 제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식량 위기로 인한 이주 압력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왜 이주민이 많이 생기고 있나 설명을 해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이 세계는 뭐 여러 대륙이 있고 많은 네. 나라들이 있는데 네. 이주 지역으로 유럽을 이렇게 대거 택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이주 전통적으로 유럽은 이민 수신국이었습니다. 이제 이주의 요인을 개인의 이유를 여러 살펴보면은 제일 큰 게 경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소득이 높은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앞으로 이제 평생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국가로 이동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유럽의 고소득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유럽으로 이주가 많았습니다. 또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이제 정치적 자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이주민이 원래부터 많았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유럽으로 이주를 많이 하는 것은 지리적 접근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중해만 넘으면은 유럽이기 때문에 지리적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이제 식민 경험, 예전에 식민 경험으로 인해서 뭐 프랑스나 그 영국이나 이렇게 식민지였던 국가들은 그런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 이제 예전에 식민 모국이었던 나라로 이동하는 패턴도 자주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 역시 이제 전쟁을 피해서 자국을 빠져나왔지만 목적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이주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은 이주민이 얼마나 많이 어떤 나라로 유입됐는지를 살펴보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그리고 그 나라의 실업률이 낮을수록 더 많은 이주민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 말은 그 난민이 목적지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동 비용 그리고 앞으로 그 수용국에서의 기대 소득이나 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들 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약해 보면 잘 사는 데다가 상대적으로 문이 넓게 열려 있고 네. 더군다나 가깝다. 네. 이런 요인들이 있군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유럽 국가들도 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에서 이제는 좀 이렇게 선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주민과 난민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마련을 하는 것인데 우선 그동안의 이주민에 대한 난민 대응 정책 이건 어땠습니까? 네, 유럽도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뭐 무작정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인구의 그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유럽 입장에서도 더 좋은 이주민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더 질이 높은 이주민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육 도움이 되는 수준이라든 이주민. 도움이 되는 네. 자기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주민을 받으려는 어떤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왔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2005년에 마련된 이주와 이동에 관한 포괄적 접근 GAMM이라는 정책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주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네. 초기에는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지중해 연안 국가 출신 이주민 위주의 정책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동유럽에서 오는 이주민까지 그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합법 이민을 체계화하고 불법 국경 통과는 예방을 하자. 그리고 이주민 중에서 정규적인 통로로 오지 않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관리를 하는데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고 적절하게 받으면서 그들에 대한 보호를 하자. 그리고 인신매매 같은 그 불법 이민 같은 것을 막아야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난민 발생이라는 것이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이든 기후 변화든. 그래서 그런 외부 요인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서 난민이나 이주민이 발생하는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이 이주 정책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하나 큰 변화는 2015년에 시리아 출신 난민들,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하면서 시리아 출신 난민들이 유럽으로 대거 유입하는 사건이 2015년에 있었습니다. 네. 그 전후로 해서 이 유럽 이민 의제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를 해서 난민 유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또 이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식으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네. 그동안에 그 유럽 국가들의 난민, 또 이주민 정책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추려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이주민이 생기고 있는 것에 즈음해서 요즘에 나온 이제 유럽 내의 어떤 그 정책 그 이전과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난민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됐는데 그 난민들이 유입되는 것들을 주로 어디서 그 부담을 지었냐면은 난민들이 최초로 도착한 국가에서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하. 그게 이제 그 유럽 이민 의제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민자들이 최초로 도착하는 곳이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가까운 이탈리아나 그리스,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에서 너무 부담을 크게 지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주 민 난민에 관한 신협정이라는 것을 새로 2020년에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이 체계적인 이제 난민 유입을 관리를 하고 회원국들 간에 좀 공평하게 분담을 하자라는 그런 새로운 협정을 제시를 했는데 이 회원국 간의 이견이 너무 컸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부담이 컸던 나라들은 당연히 찬성을 하는데 그렇죠. 난민 유입 자체를 반대하는 동유럽 국가들은 반대를 하고 뭐 이제 그다음에 난민 유입 부담이 크지 않았던 나라들은 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난민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예상이 드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하고 가자라고 해서 최근에 굉장히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게 한편에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의 그 좀 더 특정된 정책들을 또 펴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서는 제가 좀 특이하게 느꼈는데 이전에 시리아 난민이나 중동 지역에서 오는 난민에 비해서 훨씬 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수용성이 높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회적인, 뭐 경제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는데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조금 더 수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는 2022년 3월에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유럽 연합 국가로 들어오는 모든 난민들에게 체류 허가를 줬습니다. 그게 이제 임시 보호제도라고 해서 임시 보호제도로 모든 난민들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 주거, 근로, 의료,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접근성을 다 마련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여행까지도 자유롭게 EU 안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거를 이제 최대 3년간 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지금 한번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오는 난민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문을 개방할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한정할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을 하게 되면은요, 기존 공동체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내에 이주민 유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 해당 국가들에 미친 영향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통상적으로 이제 이민이 미치는 영향을 이제 경제적인 영향, 뭐 사회적인 영향, 정치적인 영향으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다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주민 유입이 집중된 산업 그리고 집중된 고용 형태에서는 임금이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내국인의 일자리가 외국인에 의해서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실업률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국내에 이제 노동력 부족을 이주민을 통해서 해소하거나 이제 조금 더 값싼 임금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그렇죠. 비용이 하락하고 상품 가격도 하락하고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민이 이 유럽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면 아직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히 나오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동유럽에 원래 심각했던 노동 부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OECD나 이제 유럽 중앙은행 같은 데서 추정을 한 거를 보면은 노동력 부족이 한 0.5% 정도는 해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농업이나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노동 부족이 심각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외국 인력 수급이 잘 안 되면서 그런 부분에 노동 부족이 심각했는데 우크라이나 난민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주민 유입이 집중된 지역에서 주택 임대료가 급증을 하고 또 실업률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또 난민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정 지출 부담이 있는 것들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인 갈등이 조금 발생하는 악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질적인 문화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주민들은 대부분 처음 왔을 때 특히 비정규직 이주민의 경우는 비정규 이주민, 그 난민이나 그런 불법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고나 인권 탄압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모로코에 연구 때문에 갔다 왔는데 제가 있었던 그 시기에 그 스페인 자치령 멜리아에서 이제 멜리아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주민들이 그 충돌을 일으켜서 한 37명 정도 죽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다양한
사회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치적 영향입니다. 최근에 유럽 동향을 보면은 이제 프랑스 국민연합, 스웨덴 민주당, 이탈리아 형제들 같이 이제 예전에는 극우로 분류됐던 정치 세력들이 선거에서 영향력을 키우거나 이제 정치적으로 집권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으로 이제 반이민, 반난민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조금 영향력을 키우는 정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인데 가장 네.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남의 얘기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있을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미리 좀 마련해 놔야 할지 이 부분 한 2분 정도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도 난민들이 종종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특별 기여자라고 해서 난민이 들어왔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난민을 대거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동포들 고려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고려인 동포들이 한 1,8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출생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주민에 대한 의존도가 더 많이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행정 절차를 준비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경제 상황에 더 맞는 사회 경제적 특성을 가진 그런 이주민들을 받을지 선별 절차들을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민청이라는 거를 설립을 논의를 하고 있어서 네. 이런 행정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사회 인식의 변화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을 적절히 받는 것이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서도 좋다라는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양복을 입고 왔는데 서양식 복식을 하고 또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일본에서 만든 초밥 같은 거, 일본의 음식을 먹고 그런 식으로 여러 나라의 물건들을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다채롭게 하는 것처럼 이주민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들,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다양하게 한다는 것들을 인식을 가지고 조금 더 수용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장영욱 유럽팀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